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토익 총평을 맡은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파트 1 그리고 파트 3를 같이 보실 건데요. 그 전에 더 많은 무료 자료와 우리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커스 토익 검색하셔서 꼭 접속해 보세요.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파트 1은 난이도 중으로 잡아봤고요. 우리 파트 3는 중에 가까운 상, 중중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파트 1부터 바로 좀 나가볼 건데요. 저희 파트 1 오늘 출제 유형 보시면 사람이 한 명 있는 1인 사진이 3장, 2명 이상 있는 사진이 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 사진이 1장, 이렇게 출제가 됐겠습니다. 보통 사물 사진이 더 많이 출제가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1장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무난했던 그런 파트였겠습니다. 다만 우리 초보자분들한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어휘들이 다소 출연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파트 1 문제 푸실 때 꼭 지키셔야 되는 우리 오답속어법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파트 1 보기들은 보기 형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요 순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건 사진에 있는 모습과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들리면 그 즉시 오답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저희 1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다 똑같이 그녀는 또는 그는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동사 혹은 목적어부터 오답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초반부터 잘 듣고 오답을 신속하게 지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단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해석이 잘 안 된 보기들은 공백으로 두지 마시고 물음표나 세모로 반드시 표시를 남겨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기 4개를 다 듣고 2개 정도를 남겼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오늘 파트 1 포인트 한번 잡고 갈 건데요. 일단 사람 사진 중에서 2명 이상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개별 동작과 같이 하고 있는 공통 동작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사진 속에선 지금 남자 1명만 모자를 쓰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마치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답이라고 저희는 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남자 1명만 지금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하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당연히 오답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인 이상 사진에서는 항상 보기가 they라던가 또는 우리 사용해서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는 보기들은 항상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사람 사진에도 사물들까지 꼭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 사진도 보시면 누가 봐도 사람들이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보기들에서는 여기 뒤쪽에 붙어있는 건물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사진도 배경에 있는 사물들까지 잘 봐줘야 된다. 또 보기들에도 당연히 사물 주어된 보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다음 시험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들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 사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매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동작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물건을 옮긴다거나 또는 놓고 있다 같은 표현들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인 arranging 그리고 setting 이 두 가지 표현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떤 물건을 치우고 있다 또는 제거하고 있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removing 이라는 표현도 항상 잘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개는 여러분들이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loading 하면은 트럭에 짐 같은 거를 싣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또 반대말로 unloading 하면 짐을 내리고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표현은 둘 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표현들이니까 반드시 묶어서 한 번에 외워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랑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같이 보실 건데요. 바로 utensil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utensil은 토익을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utensil은 우리가 잘 아는
도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묶어서 모든 도구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뜻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오늘 시험에서는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앞에 뭐 cooking, kitchen, serving 이런 표현들이 같이 붙어서 사용이 되면서 식기도구 혹은 주방기구처럼 사용이 됐겠습니다. 자, 식기도구와 주방기구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에 뭐 스푼이 있다던가 뭐 나이프나 접시 그리고 컵 심지어 그냥 집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저희는 그냥 주방도구다 하면서 이 단어로 퉁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저희는 상위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위어란 많은 단어들을 한꺼번에 그냥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항상 보기에 나올 때마다 이 단어는 다른 것들, 즉 세세한 단어들을 다 묶어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구나. 이거를 항상 인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표현들은 파트 1뿐만이 아니라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서도 잘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보셔야 되는 표현들이 바로 식기류와 주방용품입니다. 자, 일단 주방 사진이 파트 1은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포크나 나이프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될 건데요. 물론 이 친구들을 뭐 spoon 혹은 fork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식기류다 하면서 밥 먹을 때 쓰는 도구, eating utensil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저희는 커틀러리라고 발음하지만 이 친구들은 cutlery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가지 비슷하게 생긴 표현들 묶어주세요. 우리 테이블에 놓는 식기류니까 tableware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얘네들은 다 보통 은으로 만들죠. 그래서 은으로 만들었다 해서 silverware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도 다 항상 묶어서 이런 식기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방에서 쓰는 다양한 용품들이 있죠. 국자라던가 또는 집게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는 kitchenware, 주방용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where로 끝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단어 외우실 때 항상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보실 단어는 바로 사다리, ladder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D를 디귿으로 발음을 안 하고 리을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ladder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지만 ladder 이렇게 읽어질 거고요. 반면에 영국 친구들은 이 D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ladder 이렇게 얼발음만 없이 발음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특히나 보는 거랑 소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L3를 위해서 공부하실 때는 뜻만 보지 마시고 음원도 항상 많이 듣고 따라 읽으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여기 건물 위에 있는 시계탑인데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예요. 우리 시계탑 그냥 직역해서 clock towe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는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요 쓰레기통을 언급하는 bi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bin은 사실 쓰레기통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쓰레기 할 때 두 단어, trash 그리고 garbage라는 표현들이 있죠. 이 뒤에 저희는 bin이나 can을 붙여서 또 쓰레기통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통 할 때는 trash bin, trash can, 그리고 garbage can 이 세 가지 표현 묶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이 bin도 여기저기서 잘 출제가 되는 단어이니까 꼭 단독으로도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엔 저희 좀 슬픈 단어를 하나 보실 건데 바로 tow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주차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견인차가 이렇게 가서 끌고 가죠. 혹은 사고 났을 때 우리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는데 요게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혹은 배를 견인하고 끌다 할 때 tow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는 파트 3로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파트 3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파트 3 난이도 상이 아니라 왜 중상으로 잡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시험지에 써있는 질문과 보기의 길이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문을 듣기 전에 해석을 먼저 완료하셔야 되는데 그 해석할 땐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시간 여유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길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파트 3를 조금 어렵게 하는 재표현 난이도가 오늘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자, 재표현 난이도가 낮다라는 소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문에 나왔던 표현과 보기에 나왔던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이랬을 때 저희는 너무 성우가 빨리 말해서 잘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정답만 찍어준다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도파악 문제가 오늘은 2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무난한 난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영국 성우 한 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랩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트 3 문제를 풀 때는 집중력 그리고 순발력을 같이 사용을 하셔서 들리는 대로 열심히 찍어주시는 연습부터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평소에도 공부하실 때 항상 음원을 원래 속도만 듣지 마시고 1.25배속 정도로 속도를 높여서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은 대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랑 오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아볼 건데요. 바로 성우들의 직업이나 장소를 물어봤을 때 정답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만약에 성우들이 뮤직 스토어에서 일을 한다. 그랬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일해 라고 바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아노를 파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저희는 명사에 집중해서 얘네 피아노 뭐 하는 데인가 보다 해서 뮤직 스토어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병원. 우리 병원에서도 나 여기는 병원이야. 또 나는 뭐 의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에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bandage 이런 표현들이 하나가 툭 던져질 거예요. 이랬을 때 순발력 있게 이 단어를 집어서 밴드니까 데일 밴드 얘기하는 거죠. 데일 밴드니까 여기는 병원이나 또는 medical facility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오늘 언급이 됐는데 우리 패스트푸드를 재표현하면은 quick meal이 되겠죠. 자, 아니면 저희 또 간접 힌트로 fries and burgers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도 똑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 오늘 언급이 됐는데요. 바로 plant nursery라는 표현입니다. 이 nursery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나 또는 식물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plant nursery 말 그대로 식물을 키우는 화원 혹은 양묘장이 언급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대놓고 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식물을 키울 거야 아니면 장미를 키울 거야. 그리고 너무 잘 나오는 우리 bushes, 덤불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덤불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할 때도 저희는 명사만 딱 잡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각자료 문제를 같이 보실 건데 저희 오늘은 유독 특이하게 시각자료 문제가 3문제 그리고 그 3문제가 모두 표로 등장을 했겠습니다. 일단 저랑 시각자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한번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질문은 항상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각자료 문제는 항상 제일 위에 시각자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자료 문제가 1번 문제가 아니라 2번이나 3번 문제로 출제가 될 경우에 시선 처리를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먼저 외워두고 이 문제를 풀 때가 됐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1번 풀자마자 바로 시각자료를 볼 수 있게끔 질문을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기들은 해석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정보가 써져 있는지 시각자료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봐줘야 되는 건 바로 이 시각자료가 되겠죠. 시각자료를 보실 때 마지막 팁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기에 없는 정보들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기에 써져 있지 않는 정보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다만 이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항상 또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다. 이것까지 좀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예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이렇게 시각 자료가 위에 붙어 있고요.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Look at the graphic 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냥 시각 자료 봐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고 밑에 질문을 우리 정직하게 해석해 볼게요. Which room type is the man considering? 어떤 방을 남자가 고려하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보기들을 봤더니 지금 가격들이 적혀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저희는 보기에 없는 것들을 집중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room type을 조금 더 잘 봐줘야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지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성우 중에 한 명이 나는 그냥 로얄 스위트 할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겁니다. 그렇으면 우리 로얄 스위트만 딱 듣고 우리 로얄 스위트에 해당되는 375불 D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는 이번에 나는 third one on the list 이 표에서 세 번째 걸로 할래?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죠. 그럼 이랬을 때는 우리 C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또. 자, 만약에 이번에는 junior suite, superior suite 이런 방 타입들이 적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저희는 반대로 요 가격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예시로 같이 보시면 자, 이번에는 내가 갈 방이 It costs more than $350 라고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350 이상이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항상 시각 자료는 이런 비교급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표에 보시면 지금 $350가 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로얄 스위트 딱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그냥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가장 비싼 방이다 하면서 most expensive room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로얄 스위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자료 문제들은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답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표현들을 미리 유념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비교급 혹은 최상급은 매번 시험에 등장하는 단골 표현들로 미리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파트 3 어휘들도 한번 정리해 보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등장을 했어요. 바로 turnaround time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turnaround time은 우리 고객한테서 요청을 받은 어떤 일을 완료해서 고객한테 결과물을 전달해주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짧게 말해서 작업 시간 혹은 작업 처리 시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 shift라는 표현 보실 건데 우리 컴퓨터에도 shift 키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 키, shift 키가 우리 토익에서는 동사를 쓸 때는 옮기다 혹은 이동하다 라는 표현으로 잘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랬을 땐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move 이런 표현과 재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명사로 쓰였을 때 shift인데요. 이 shift는 명사를 쓸 때 변화라는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표현은 바로 교대 근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토익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시험이어서 토익에서는 뭐 2교대, 3교대 직원들이 많이 등장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얘기하면서 shift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ay shift 하면 주간 근무, night shift 하면 야간 근무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교대조, 요 직원들까지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보실 어휘들은요, 바로 세트인 어휘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shortage 그리고 lack이라는 표현이 잘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lack이라는 표현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또 사용할 때 잘 쓰이는 어법이 shortage of 명사 또는 lack of 명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shortage of 명사 이렇게 쓰일 때는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대말로 무언가가 너무 많다 하면서 명사로 과잉, 잉여, 그리고 회사에서는 흑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surplus라는 표현 봐주시고요.
이 surplus라는 표현의 동의어로 저희는 excess 그리고 overabundance 이 표현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어 overabundance의 abundance는 단독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얘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 풍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bundance만 해도 풍요로운데 overabundance 해버리니까 너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에서는 예산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예산 배분할 땐 항상 budget allocation이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뜻과 함께 소리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시험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제가 라이브 강의에서도 잠깐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지만 얘기가 많더라고요. LC가 망했다. 나도 내 마음도 같이 뭉개졌다. 뭐 이런 리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번 시험이 LC가 좀 발음이 많이 빠르고 그리고 겹치고 연음이죠. 뭉개지는 발음이 정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겠는데? 불안해서 그냥 상상해서 고르는 답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라이브에서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토익 총평 너무 우울하게 시작하지 않고요. 좀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좀 보완을 해야 다음 시험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요 강의, 총평 강의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ackers.co.kr 우리 영어 홈페이지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토익이죠. 토익 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오늘 시험 뭐 정답 확인부터 시작해서 논란 문제, 자유 게시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미처 이제 좀 이거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다루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무료 강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를 쏙쏙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난이도를 좀 알아보자면 파트 2는 상. 오늘 시험이 내 첫 시험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 2에서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화들짝 놀라요. 파트 2는 풀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요. 내가 공부를 한 게 맞나? 그 정도로 실전과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혹은 수업 시간에 풀었던 연습 문제의 그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파트 2입니다. 그냥도 어려운데 이번 시험은 평서문이랑 선택의문문 이 두 개가 정말 많이 나온 편이에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이게 중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정답이 된 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정말 들리는 게 정답으로 연결됐던 문제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들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 안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제대로 잘 들었다면 그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진흙탕이었죠. 그쵸? 이번 시험 파트 4가. 그래서 발음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할 때 그냥 잘 들렸고 그리고 난 발음 연습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쉐도잉?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정말 쉐도잉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했다면 그냥 양으로만 승부하는 거죠. 여러 번 풀었다, 많이 풀었다. 그랬으면 이번 시험에 정말 좀 벽을 딱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4는 리뷰가 안 들려요. 이게 많았어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다 파트 3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파트 3도 예전 같으면 막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랐으니까 질문이. 그래서 파트 4도 거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파트 2랑 4 리뷰를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의 질문 구성이 특이했던 게 WH 의문사가 9문제,
보통은 한 10개 이상은 꼭 나오거든요. 12개 정도는 이렇게 고정 자리를 지키는 친구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선택 의문문이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이렇게 좀 많이 나온 편이죠. 그리고 평서문이 시작부터 정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isn't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또 한 5문제 일반 의문이랑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가 의문문이랑 부정 의문문은 다르죠. 부정 의문문은 초반부에 isn't it? Isn't this machine be use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부가 의문문은 this machine is being used, right? Aren't they? 이렇게 뒤에 마지막에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부가 의문문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으로 많았던 게 선택 의문문, 평서문 이게 좀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WH 의문사 의문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WH 의문사가 나오긴 나왔죠. 그렇죠? 나오긴 나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던 게 뭐였냐면 where 미국 발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 발음이 where이 아니라 wha 경우에 따라서는 히읗 발음이 추가되면서 wha 이렇게 어떻게 해요? wha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wha라는 발음을 듣고 when 요거랑 헷갈렸으면 안 돼요. 근데 발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기존에 듣던 발음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뭐였지? 하시는 분들이 초급분들, 아주 초보자분들 사이에서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when과 where 구분하셔야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when 이라고 물을 때는 여러분 다양한 어떤 부사 표현들이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by the end of, at the end of, 뭐 sometime Monday 이런 식으로 언제니 혹은 이렇게도 물었죠. What time? What time?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점을 물었다고 볼 수 있죠. when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요 이름 뭘까요? What date? 혹은 날짜, day나 date. 요렇게 WH 의문사 what과 day, date, time 얘네들이 같이 붙어도 뭐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when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답변도 나올 수 있다? by the end of, sometime Monday 이런 식으로 시점 부사구가 들어간 답변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시간, 요일, 날짜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 why라고 물었는데 because 이거 있죠. because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는 why aren't you? 요게 나왔죠. why aren't you? 왜 안 그랬어? 여기에도 뭐가 답변이 된다? because가 답변이 되겠죠. 근데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냐면 why aren't you를 뭐랑 잘못 착각해서 들을 수 있다? Why don't you? 이거랑 발음이 헷갈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한 끗 차이거든요. Why aren't you? Why don't you? 묻고자 하는 건 완전히 달라지죠. Why aren't you? 왜 안 그랬니?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닝은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을 때 바로 이게 이유구나 혹은 이게 제안이구나 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가 중요하다? 발음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 how far 이렇게 정도를 묻는데 how far 얼마나 멀어요? 요런 far 이 붙으면 여러분 이건 뭘 묻는 거예요? 거리, 어느 정도 거리예요? 를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이는 정도야. 요런 게 이제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H 의문사 중에서 어떤 게 특징적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우리 평섬은 이번 시험에서 꽤 나왔잖아요. 평섬은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Our hiring software will be changed. 우리 채용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뀔 거야. 평서문은 여러분 어때요? 평서문의 특징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가 뭐가 바뀌었대. 자, 물론 속어법으로도 푸는 걸 제가 많이 권장을 드리지만 이번엔 어떤 답이 나왔냐면 I went to the training session last week. 이게 답이에요. 우리 채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대. 나 그거 교육하는 세션 갔다 왔어, 지난주에. 이게 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독해를 하면서 바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문맥을 바로 매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정답을 바로 고르는 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독해가 안 되면 청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우리한테는 스킬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파트 2를 정답을 하나 고르지 않고 오답으로 소거하는 스킬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강의를 보시면서도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네? 혹은 해석은 하는데 그냥 무대뽀적으로 직역만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단어를 아니까 단어 순대로 이렇게 짜자자자작 나열이 돼.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막 직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답 소거를 이용해서 푸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Professor J put his presentation material on his desk. 이것도 질문이 아니죠? 프로페서가 발표 자료를 on his desk,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놨다, 놔뒀다, 이거죠. His office is locked. 자, 이 교수님이 발표 자료를 책상 위에 두셨어. 그의 사무실이 지금 닫혀 있는데? 잠겼어요. 못 들어가는데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바로 정답을 탁 체크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머지 보기가 상당히 오답스러웠거든요. 나머지 보기가 다짜고짜 뭐 A, it's $500 이런 거 있죠. 아니면 B, 뭐 예를 들어서 material for the meeting,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한 명사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material 지울 수 있죠. 그리고 $500가 붙었다는 건 how much에 대한 답이잖아 하고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남아있는 C가 되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파트 2에서는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이렇게 오답을 지워서 하나를 남기는 게 더 초보자분들에게는 효과적인 풀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쭉 가볼게요. 여러분, 간접응답이라는 게 파트 2에서는 꼭 나오잖아요. 간접응답이. 간접응답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간접응답을 이렇게 그냥 쭉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간접응답은 이미 잘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제 부교재에 이 간접응답은 듣고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듣자마자 이게 답이 잘 되지 하고 골라야 하는 애들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듣고 그래 한번 문맥과 이어볼까? 이게 아니라 I thought 누군가 knows. 나는 얘가 아는 줄 알았어. 이런 패턴 잘 나오지 정답.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2를 생각할 때 오답 패턴도 있지만 그냥 자주 늘상 이런 뉘앙스로 답변해주는 회피적 답변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생각할 틈 없이 그냥 골라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I'll have to check with the director.
누구랑 상의를 해봐야 된대요? Check with director. 그 디렉터, 뭐 감독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내가 사장님한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I'll go find out shortly. 내가 바로 가서 알아볼게. 이런 거 있죠. 아니면 I don't know. I have no clue. Today is my first day. 여러분 요거 뭐죠? I'm not in charge of it. 요런 비슷한 답변 이번 시험에 있었죠. 저 여기서 일 안 해요. 혹은 저 지금 이거 담당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런 모른다는 뉘앙스의 간접응답들을 외우세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리스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음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왠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왜냐면 앞에 스크립트도 있고 한국말 해석도 있으니까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사실상 내가 이걸 그 속도로 발음을 실제로 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가 우리의 mother tongue,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내가 했더라도 그거를 어떤 빠르기에서도 잡을 수 있으려면 발음을 하면서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간접응답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Would you like to send your package by air or by train? 여기서 끝나죠. Would you like to send your package by air or by train? 여러분 이거 선택 의문문이었던 거 보이죠? By air or by train? 자, 선택지가 air 뭐예요? 비행기로 보낼 거니? 아니면 기차로 화물로 보낼 거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로 보낼 거야? 그 비행기 제일 비싼 거죠. 이걸로 보낼 거야. 선택 의문문에서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Okay. 네. Yes. 이런 거 있죠. Sure. 이런 애들이 답이 될까요? 그럼요. 네. 좋아요. 이런 게 답이 될까요? 비행기로 보낼래요? 기차로 보낼래요? 네, 좋아요. 그럼요. 답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선택지가 지금 명사와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By air, mail, or by train. 이럴 때는 하나를 고르라는 거지. 그죠? 네, 좋아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럼요. 이런 식의 답변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sure, okay, yes 이런 게 들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어떤 식의 간접응답이었냐면 Danny is in charge of that. Danny가 그거 담당이야. 이거 비행기로 갈 거예요? 아니면 기차로 갈 거예요? 데니가 담당인데? 난 몰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었던 간접응답 패턴에 들어간다 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our new manager? 이건 뭐예요? What is the name? 까지 보고 여러분 딱 뭐가 떠오르죠? Who? 누구니? 이거랑 비슷한 거겠죠? 우리 매니저 이름이 뭐니? 그 매니저가 누구야? 요거랑 비슷한 라인의 질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보통 이름을 얘기해 주잖아요. Oh, it's Jackie. 혹은 Oh, it's Danielle. Oh, it's Miranda.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I don't work here. 난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다. 저 여기서 일 안 해요. 아까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This is my first day. 오늘이 나 처음 온 날이야. 나도 당연히 모르지. 요런 뉘앙스의 답변. 간접응답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볼게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시험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다음 시험 땐 이런 걸 좀 주의하면서 간접응답 확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 말하면서 들으세요. Can you send me the list of client contacts? 이건 뭐죠? 보내줄 수 있어? 리스트. List of client contacts라는 건 고객 연락처 리스트 좀 나한테 보내줄래? 이거죠. I'm just about to start the conference call.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내가 about to start라는 건 여러분, just about to start. 막 뭐 하려고 했다? 동사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그랬어. 컨퍼런스 콜을, 화상회의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돌려서 말하고 싶은 거죠? 나 보내줄 수 있어? No! 보내줄 수 없어.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yes나 no, 지금처럼 no가 들어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이게 반쪽짜리 답은 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정말 정확하게 얘가 OK를 한 건지 NO를 한 건지를 알려면 뭐죠? 지금 이런 부연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접응답 좀 돌려서 답변해주는 패턴을 눈으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된다? 해석하는 연습도 해석하는 연습이지만 오답으로 일단 아닌 애들부터 지워나가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